이놈, 감히 내 갓에 손을 대었느냐? 소인이 실수로 스쳤을 뿐이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쳤다? 내 갓이 땅에 떨어졌거늘 그것이 고작 실수란 말이냐? 나리, 제발 노여움을 거두시옵소서. 소인은 그저 지나가다가 닥쳐라! 이 갓 하나가 네 목숨보다 소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거라. 조선시대 길거리에서 흔히 벌어졌던 장면이었습니다. 갓 하나가 한 사람의 명예이자 신분이었고 그것이 훼손되는 순간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공격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의 지갑을 훔쳤을 때의 반응보다 훨씬 더 격렬한 분노가 갓 하나를 건드리는 데서 터져나왔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갓이란 무엇이었고 그것이 조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예를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로 삼았습니다. 예란 단순히 절을 잘하고 말을 공손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자를 쓰고 어떤 가마를 타며 어떤 자리에 앉는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회 질서 전체를 유지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였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계를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물건이 바로 갓이었습니다. 갓은 성인 남성이 상투를 튼 뒤 외출할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모자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머리를 가리는 기능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갓을 쓴다는 것은 나는 조선 사회의 제대로 된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갓을 쓰지 못하는 처지라는 것은 신분적으로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상투를 틀고 갓을 갖추는 일이 성인식의 완성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온 동네가 알게 하는 방식이 바로 갓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갓이 하나의 단일한 물건이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조선의 갓은 종류가 다양했고 그 종류마다 의미와 용도가 달랐습니다. 양반 사대부가 일상에서 쓰는 흑립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였습니다. 검은 말총으로 만든 흑립은 조선을 상징하는 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갓에는 흑립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집이나 대나무로 만든 초립은 주로 신분이 낮거나 아직 관직을 얻지 못한 유생들이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가리만 가리는 패랭이는 천민이나 하인계층이 쓰는 모자로 흑립과는 그 사회적 위상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같은 갓의 범주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재질과 형태에 따라 착용자의 신분이 즉각적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챙의 너비도 중요한 구분 기준이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챙이 넓은 갓이 유행했는데 이것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챙이 지나치게 넓으면 실용성이 떨어졌고 너무 좁으면 격식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적절한 너비의 챙을 가진 갓을 단정하게 쓰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너비 하나를 두고도 시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유행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모자 하나에도 시대의 흐름이 담겨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종대에 완성된 경국대전은 복식 제도를 세밀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어떤 신분이 어떤 재질의 갓을 쓸 수 있는지, 갓의 크기와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가 법령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갓의 사회적 위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기반이 되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이 갓을 통해 신분을 규정한다는 것은 갓을 갖추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갓을 쓰는 것이 단순한 복식 위반이 아니라 국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갓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법의 영역에 들어온 것이었던 겁니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양반과 중인, 평민과 천민의 구분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필요했고 갓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떤 갓을 쓰고 있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갓은 오늘날의 신분증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시각적인 정체성 표지였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보여줄 필요도 없이 머리 위에 이미 모든 정보가 실려 있었으니까요. 조선 사람들에게 갓은 또한 계절과 날씨에 따른 실용적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챙이 넓은 갓은 강한 햇볕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소나기가 내릴 때 갑작스러운 비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용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갓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사회적 안정감이었습니다. 갓을 갖추고 있는 한 자신은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존재라는 확신, 그것이 갓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능이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히려 갓을 둘러싼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화법의 발달로 경제력을 갖춘 중인과 부유한 평민들이 양반과 비슷한 갓을 구입해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양반들 입장에서는 돈으로 자신들의 상징을 넘보는 이 현상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갓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신분 질서의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조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 문제가 조전 안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식제도의 물러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하들의 상소가 끊이지 않았고 왕 역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갓 하나를 누가 쓰는가의 문제가 왕과 조정 신하들이 논의해야 할 국가 현안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 물건이 조선 사회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모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였고 질서의 문제는 곧 권력의 문제였던 것이죠. 갓이 신분의 상징이었다면 그것의 상태와 품질은 그 사람의 체면과 직결되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만 조선시대의 체면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공식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대부 양반에게 체면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교적 예법 안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였고 그것을 갓을 통해 매 순간 실천했던 것이었습니다. 체면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창피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격 자체가 의심받는 일이었던 겁니다. 갓이 찌그러지거나 첸이 부러지거나 표면이 긁히면 그 양반은 외출을 삼갔습니다. 멀쩡하지 않은 갓을 쓰고 나가는 것 자체가 예를 모른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갓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맞이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결례였습니다. 반대로 갓을 잘 갖추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것은 학문을 닦고 예를 아는 사람이라는 표시였던 겁니다. 갓 하나의 상태가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좌우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갓집이라는 물건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갓집은 갓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전용 상자로 외출 시 하인이 따로 들고 다녔습니다. 갓을 직접 쓰고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을 때는 갓집에 넣어 운반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갓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좋은 말총갓은 물에 젖으면 형태가 흐트러질 수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순간 갓을 보호하는 것이 하인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던 겁니다. 갓집 하나를 따로 들고 다닐 하인이 없는 양반은 이 점에서 이미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갓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손질이 필요했습니다. 갓의 형태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전문 장임에게 맡겨 다시 손을 봐야 했습니다. 갓을 수리하는 장인들은 도성안 곳곳에 있었고 양반 가문과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를 이어 같은 집안의 갓을 손질해온 장인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신뢰에 기반한 관계였던 것이죠. 갓의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정비소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지만 그 무게와 의미는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조선시대 야담집과 문집에는 갓 때문에 벌어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 실수로 다른 양반의 갓을 건드린 것이 큰 시비로 번진 사례들이 여러 편에 걸쳐 등장합니다. 갓이 비에 망가진 것을 두고 하인을 심하게 꾸짖은 사례, 혼인자리에 나가기 전
갓 상태를 몇 차례나 점검한 사례들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혼인 자리에 나가기 전 갓 상태를 몇 차례나 점검한 사례들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당시 사람들이 갓을 단순한 물건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자리에 나가기 전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수십 번 확인하는 것처럼 조선의 양반들은 갓을 수십 번 들여다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체면과 갓의 관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갓이 훼손되었을 때의 반응이 단순한 재산 피해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내 명예가 공개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인식이었고 그 인식이 극단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갓을 건드린 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건드린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의 맥락에서는 이것이 매우 합리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갓이 그 사람의 존재를 사회 앞에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으니까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문집과 사대부들의 일기에는 이런 분위기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담겨 있습니다. 갓 하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풍조가 오히려 예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반성이었습니다. 예란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쇠양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갓의 상태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는 것은 예의 껍데기만을 쫓는 것이라는 비판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은 현실을 크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갓에 대한 집착은 비판의 목소리보다 훨씬 강고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을 갖추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일상 의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상투를 정리하고 갓을 제대로 얹어 쓰는 행위가 오는 하루도 나는 조선 사회의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자기 선언이었던 겁니다. 갓을 쓰는 그 순간은 단순한 외출 준비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의식적 행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갓은 조선 남성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가장 작은 의로이자 가장 강력한 정체성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갓을 쓴 모든 양반이 함께 공유하는 선언이었고 그 집단적 선언이 모여 조선 사회의 질서를 매일매일 재생산했던 것이었습니다. 갓이 하나의 물건에 그쳤다면 그것은 단순히 잘 보관하고 잘 쓰면 그만인 도구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갓이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약속의 물질적 표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곧 그 약속 전체를 지키는 것이 되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갓에 집착했던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갓을 만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흑립이라 불리는 정통갓은 말총과 대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했는데 이 두 재료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말총은 말의 꼬리나 갈기에서 채취한 털로 가늘고 질기면서도 탄력이 있어 촘촘한 망을 짜기에 적합했습니다. 대나무는 얇게 쪼개 뼈대를 만드는 데 쓰였는데 갓의 챙 부분이 일정한 형태와 탄력을 유지하도록 정교하게 가공해야 했습니다. 이 두 재료를 다루는 기술은 각각 별도의 훈련과 숙련을 필요로 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여러 공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대나무로 뼈대를 만드는 사람, 말총으로 망을 짜는 사람, 전체를 조립하고 마감하는 사람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 분업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지역에서 품질 좋은 갓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통영 지역이 갓 생산의 중심지로 명성을 얻었던 것도 이 분업 체계가 지역 안에서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들은 대를 이어 기술을 전수했고 좋은 갓을 만드는 집안의 명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산이었던 것이죠. 갓 장인 집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브랜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갓의 생산지로서 통영이 두각을 나타낸 데는 지리적 이점도 작용했습니다. 통영은 바다와 가까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원자재의 수급과 완성품의 운반에 유리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오랫동안 군사물자를 제조하던 장인 집단이 모여 있었는데 그 전통이 갓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통영에서 만들어진 갓은 서울의 시장에서도 높이 평가받았고 통영산 갓이라는 이름 자체가 품질의 보증처럼 여겨졌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갓은
왕실과 고위 관료들의 수요에 맞추어 더욱 정교하고 화려한 형태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갓과 나쁜 갓의 차이는 재료와 기술에서 명확히 갈렸습니다. 말총의 굵기가 균일하고 망의 짜임이 촘촘할수록, 대나무 뼈대가 균형 잡히고 탄력이 뛰어날수록 상급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상급갓은 가볍고 통기성이 좋으며 형태가 오래도록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급품은 금세 찌그러지거나 챙이 휘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반들이 좋은 갓을 원한 것은 외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운 여름 한낮에 통기성이 좋은 갓과 그렇지 않은 갓의 차이는 상당했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가격은 상당했습니다. 조선 후기 기록에 따르면 상급 흑립의 가격은 일반 서민이 몇 달을 일해야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격 차이가 갓을 신분의 상징으로 더욱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갓을 살 수 없었고, 좋은 갓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양반이 갓 하나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례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반반일이는 신분은 유지하고 싶지만 그 신분을 표현할 물적 기반이 흔들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의 제작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물질로 구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장인은 기술을 팔았지만 사실상 그 기술로 신분 질서를 물질화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장인들 자신은 갓을 쓸 수 없는 신분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신은 사용할 수 없는 신분의 상징을 손수 만들어내는 이 아이러니가 조선사회 신분 질서의 복잡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을 만든 사람과 갓을 쓴 사람 사이의 신분 차이가 그 갓이 상징하는 불평등의 실체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 차이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사회 자체의 구조를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갓에 사용되는 말총의 조달도 흥미로운 문제였습니다. 말총은 국내에서 생산되기도 했지만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갓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말총의 수요도 함께 늘었고, 이것이 갓 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갓 하나의 가격 뒤에는 재료 조달부터 장인의 노동, 운반과 판매에 이르는 긴 사슬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갓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조선의 경제 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물건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 경제 체계 안에서 말총을 생산하는 사람, 대나무를 가공하는 사람, 갓을 만드는 사람, 갓을 파는 사람이 각각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갓 제작 기술은 오늘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갓실이라는 이름으로 전생되는 이 기술은 현재 극소수의 장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수백 년 전 조선 장인들이 공들여 만들어낸 갓 하나가 양반 한 사람의 체면과 명예를 떠받쳤다면, 오늘날 그 기술을 지켜내는 장인들은 조선이라는 시대 전체의 기억을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물건이 사라진 뒤에도 그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기술이 단순한 수공예를 넘어 하나의 문화 자체였음을 증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이라는 물건에는 이처럼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와 쓰는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두 이야기가 하나의 갓 안에서 만나는 방식이 조선이라는 사회의 구조 자체였던 것이죠. 손으로 만들어낸 사람과 머리 위에 얹은 사람이 각각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그 갓 하나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때로는 착취의 구조였고, 때로는 기술과 수요가 만나는 경제관계였으며, 때로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이기도 했던 겁니다. 갓을 벗는 행위에는 엄격한 규범이 따랐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갓을 벗는 것은 단순히 모자를 내려놓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갓을 벗는지가 그 사람의 예법과 신분을 드러내는 중요한 행위였던 것이죠. 갓을 쓰는 것만큼이나 갓을 벗는 것도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읽혔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갓을 쓰고 벗는 것 하나에도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것이었죠. 임금 앞에서는 갓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정하게 갖추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갓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어전에 나아가는 것은
불경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복식이 흐트러져 있다면 그것은 임금에 대한 불경이자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고위 관료 앞에서 하급 관료나 일반인이 갓을 벗는 것은 복종과 복속의 표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행위는 상황에 따라 자발적 공손함이기도 했고 강요된 굴욕이기도 했던 겁니다. 관직에 따라 쓰는 갓의 종류도 달랐습니다. 문무관료들이 관복을 입을 때 쓰는 모자는 일상의 흑립과 달랐습니다. 참호라 불리는 검은 비단 모자는 관복과 함께 착용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흑립과는 또 다른 격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실 행사나 중요한 일회에서는 용도와 지위에 맞는 특별한 형태의 모자가 착용되었습니다. 복두라 불리는 형태는 과거 시험장에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갓 문화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지위에 따라 섬세하게 분화된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자를 써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 자체가 예를 모른다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공개된 장소에서 갓이 벗겨지거나 떨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즉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갓을 의도적으로 건드리거나 벗기려 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모욕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선 후기 기록에는 이런 사건이 폭력적 충돌로 번진 사례들이 여러 건 등장합니다. 갓을 건드리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명예를 건드리는 것이었으니 상대방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시의 맥락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죄인을 다스리는 과정에서도 갓이 등장합니다. 중한 죄를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중 하나로 갓을 벗기고 상투를 자르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갓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이었고 그 상징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 사대부에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정을 박탈당하는 것은 삶의 근거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창갓집에서는 예외적인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을 당한 주인이 갓 대신 백립, 즉 흰색 갓을 쓰거나 두건을 두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는 슬픔과 애도를 갓을 통해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갓의 색깔과 형태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사회 전체가 알 수 있었습니다. 갓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였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쁜 자리에서 쓰는 갓과 슬픈 자리에서 쓰는 갓이 달랐고 일상에서 쓰는 갓과 공식 행사에서 쓰는 갓이 달랐습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를 아는 사람의 표시였던 것이죠. 관청에 출근하는 관료들에게도 갓은 근무의 일부였습니다. 관복을 갖추어 입고 그에 맞는 갓을 쓰는 것이 공무를 수행하는 자세의 시작이었습니다. 관복과 갓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이나 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에게 아침마다 관복과 갓을 갖추는 행위는 오늘날 직장인이 출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일상적이면서도 그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을 둘러싼 이 모든 규범들은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갓은 함부로 다루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칙 안에는 갓을 쓴 사람에 대한 존중, 그 사람이 속한 신분 질서에 대한 인정, 그리고 유교적 예법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암묵적 합의가 모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합의가 무너지는 순간 갓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갓을 쓰고 벗는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조선의 일상은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복잡하고 피로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함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 자연스러움 속에 조선이라는 사회의 문화가 깊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갓 하나를 제대로 갖추고 단정하게 걸어가는 양반의 모습이 그 시대가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의 형상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 형상을 실천하는 것이 양반의 일상이었고 그 일상이 모여 조선이라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갓을 쓰는 것이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갓의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갓을 둘러싼 다툼은 기록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록과 각종 야담집, 사대부들의 문집에는 갓 때문에 벌어진 시비와 갈등이 여러 형태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의 기록이 아니라 조선 사회 내부의 긴장과 균열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신호였던 겁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신분 상승을 원하는 계층과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양반 계층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부유해진 중인이나 상인이 양반과 비슷한 갓을 쓰기 시작하면 양반들은 이를 단순히 복식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양반들은 이를 단순히 복식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갓을 통한 신분 주장은 그만큼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건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었지만 그 뒤에는 조선 사회 전체의 신분 구조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야담에는 이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잘 차려입은 중인이 길을 걷다 양반과 마주쳤을 때 양반이 그 갓을 문제 삼아 시비를 건 사례들이 여러 편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말다툼으로 끝났고 때로는 신체적 충돌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갓이 그 자리에서 부서지거나 땅에 떨어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의 명예가 공개적으로 걸린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드는 상황에서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는 교착 상태가 만들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갓을 통해 신분을 세탁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경제력을 갖춘 평민이나 중인이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 흙립을 구입하는 사례는 조선 후기 들어 점차 늘어났습니다. 갓 하나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지만 거리에서 처음 마주치는 사람에게 자신을 양반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발각되었을 때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신분 사칭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였고 갓을 통한 신분 위장은 그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시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갓을 둘러싼 갈등은 지방사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현충사회에서 양반의 권위는 서울의 중앙관료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권위의 표시 중 하나가 갓이었고 그 갓이 도전을 받으면 향촌사회 전체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방사족들이 갓을 둘러싼 갈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묻힐 수 있는 문제도 좁은 향촌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공개적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갓 때문에 벌어진 다툼이 관청의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갓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빼앗는 행위는 단순한 재물 손괴가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신분질서 침해로 다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판결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당사자들의 신분과 지역사회의 역학관계에 따라 달랐습니다. 갓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 물건이 가진 사회적 비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갓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수록 갓을 둘러싼 갈등이 많아질수록 그 갓이 상징하는 질서는 실제로는 더 허약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견고한 질서는 상징을 지키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갓을 건드린 것에 목숨을 걸 만큼 격렬하게 반응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상징이 지탱하고 있는 질서의 균열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갓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갓이 지키려는 것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런 역설을 통해 가장 중요한 진실을 보여주는 법이었습니다. 갓을 둘러싼 갈등이 조선 후기에 더욱 빈번해진 또 다른 이유는 역설적으로 갓에 대한 규제가 약해졌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회 변화가 빨라지면서 갓의 종류와 형태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실제로는 지켜지기 어려워졌고 그 모호함 속에서 누가 어떤 갓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더 자주 발생했던 것이죠. 그 모호함 속에서 누가 어떤 갓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더 자주 발생했던 것이죠. 규칙이 명확할 때는 갈등이 적었지만 규칙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갈등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제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이 흔들릴 때 조선도 함께 흔들렸던 것이죠. 결국 갓을 둘러싼 다툼은 모자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지를 둘러싼 다툼이었던 겁니다. 그 다툼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어지다가 조선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갓도 그 역사와 함께 자신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것이 단순히 신분제도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잔인하며 때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했던 것이죠. 그 모든 면이 함께 담겨 있기에 갓의 역사는 풍부하고 입체적인 것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의 역사는 조선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에도 모자를 통해 신분을 구분하는 관습이 있었지만 조선 건국 이후 성리학적 예법 체계가 정비되면서 갓의 형태와 의미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조선 초기의 갓은 형태가 다소 다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흑립이라는 정형화된 형태로 수렴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조선 사회가 성리학적 질서를 점차 내면화해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 했던 겁니다. 임진왜란은 갓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전란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뒤흔들리면서 기존의 복식 규범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살아남는 것이 급선무였던 전란 중에는 갓을 갖추는 것이 사치였고 전란이 끝난 뒤에도 피폐해진 경제 상황 속에서 복식 질서를 온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갓에 대한 규범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기존 신분 질서의 균열이 더욱 깊어졌던 것이죠. 전쟁이 사회를 바꾸는 방식은 여러 가지였는데 갓의 역사도 그 변화 안에 있었던 겁니다. 경자호란 이후에는 새로운 갈등이 등장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일부 개방적인 신하들 사이에서 청나라의 복식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통 복식을 지키려는 세력에 강한 반발을 부딪혔습니다. 조선의 갓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모자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랑캐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시기 갓은 정치적 저항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갓 하나를 쓰는 것이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 물건이 지닌 상징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북학파를 중심으로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의 복식 제도가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통 복식을 고집하는 세력은 갓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복식이 예법의 근본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갓을 둘러싼 이 논쟁은 단순한 복식 논쟁이 아니라 조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둘러싼 더 큰 논쟁의 일부였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을 지킬 것인가, 실용을 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갓이라는 물건을 매개로 날카롭게 부딪혔던 것이죠.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연간에는 사회 변화에 맞춰 복식 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제력을 갖춘 중인과 상인 계층이 사회 전반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상황에서 갓을 통한 신분 구분을 엄격히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령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규정이 강화될수록 그것을 우회하거나 무시하는 사례도 늘어났던 것이죠. 제도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는 이 현상은 조선 후기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변화의 한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갓은 조선 사회 안에서 선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좋은 갓을 선물하는 것은 상배에 대한 깊은 존중과 호의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관료들 사이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혼인관계를 맺는 집안들 사이에서 갓은 격식 있는 선물 품목으로 오갔습니다. 갓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상대방의 호의와 존중을 함께 받는 것이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갓을 누구에게 선물하는가 하는 문제에도 섬세한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좋은 갓을 선물하면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었고
너무 소박한 갓을 선물하면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선물의 격이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반영했던 것이죠. 그 섬세한 계산 안에도 갓이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의 무게가 그대로 실려 있었던 겁니다. 갓의 역사가 조선의 역사와 함께 흘렀다는 것은 이 물건이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이 담긴 문화적 산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임진왜란을 거쳐 병자호란으로, 그리고 개화기의 격변에 이르기까지 갓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와 함께 숨을 쉬었던 것이죠. 갓의 변화를 따라가면 조선의 변화를 읽을 수 있고 갓을 통해 조선 사람들의 내면을 조금은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왕의 이름과 전쟁의 날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갓은 그 느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 중 하나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이라는 작은 물건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역사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죠. 갓이라는 작은 물건 하나가 그 다리의 한쪽 끝을 조선시대에, 다른 쪽 끝을 오늘날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조선을 만나고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갓이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말기의 격변과 함께였습니다. 고종이 단발령을 내린 것은 갓의 존재 기반 자체를 흔드는 조치였습니다. 갓은 상투 위에 쓰는 것이었고 상투가 사라지면 갓도 설 자리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단발령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는 역사 기록에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신하들이 울며 반대했고 이분은 차라리 죽겠다고 했습니다. 이 저항은 단순히 머리 모양에 대한 애착이 아니었던 겁니다. 상투와 갓으로 이루어진 전통적 삶의 질서 전체가 부정당한다는 공포였습니다. 단발령이 선포된 날, 신하들의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몸에 칼이 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며 저항한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울며 임금에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간청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저항의 배경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즉 몸의 모든 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함부로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관념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상투와 갓은 그 관념의 물질적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자른다는 것은 유교적 세계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서울 도성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단발에 대한 저항은 거세게 일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단발을 거부하고 관리들이 강제로 머리를 자르려 하자 피하거나 숨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단순한 완고함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세계 전체에 대한 방어 반응이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화기 도성 거리의 풍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노인과 서양식 모자를 쓰고 양복을 입은 젊은이가 같은 거리를 걷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두 세계가 공존하는 이 장면은 조선이 겪고 있는 거대한 전환의 축소판이기도 했습니다. 갓을 고집하는 것은 구시대에 집착하는 것으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반대로 양복을 입는 것은 전통을 버린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갈등 안에서 갓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변화와 저항 사이에 놓인 경계선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대의 물결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서양식 복식과 사고방식이 밀려 들어오면서 갓은 점차 일상의 영역에서 물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갓을 고집하는 노인과 서양식 모자를 쓰는 젊은이들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다 세대가 바뀌면서 갓은 전통 의례나 특별한 행사에서만 쓰이는 물건으로 변해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조선 남성의 얼굴 위에서 신분과 명예를 선언했던 그 물건이 이제는 기업과 전통의 영역으로 물러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갓은 더욱 쇠퇴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정책은 조선의 전통 문화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동했고 갓으로 대표되는 조선 사대부의 문화는 조직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갓 장인들의 수가 급격히 줄었고 말총을 다루는 기술과 대나무를 가공하는 기술이 전수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쌓인 기술의 축적이 단 수십 년 만에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예 기술의 소멸이 아니라 그 기술이 담고 있던 시대 전체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과정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통영 지역에서는 갓일기는 보유자들이 전통 기술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 기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갓들은 조선시대 장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정교한 공예품으로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분의 상징이었던 갓이 이제는 문화유산이자 예술작품으로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갓이 담고 있던 신분 질서는 사라졌지만 그 물건이 품고 있던 장인의 기술과 시대의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이 사라지는 과정은 단순히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하나의 문화 체계가 해체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갓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좌표가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갓을 쓰던 손으로 서양식 모자를 집어드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전환은 세계를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 전환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것이었는지를 갓의 역사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갓을 벗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 새로운 세상이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것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선택한 것도 변화에 저항한 것도 모두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키려는 인간의 몸부림이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갓의 역사는 그 몸부림 전체를 품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화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그 변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은 것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갓이 사라졌어도 갓이 담고 있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갓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정말 갓에 목숨을 걸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허영이었을까요? 갓에 집착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갓이 찌그러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갓이 훼손된 것에 분노했으며 갓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불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의 대상이 갓 자체였다고 보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시각이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갓은 그 사람이 속한 세계,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그 사람이 지켜온 가치들의 총체적 표현이었습니다. 갓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세계를 지킨다는 것이었던 것이죠. 유교 사회에서 예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갓을 갖추는 것은 그 예의 일부를 몸으로 실천하는 행위였습니다. 갓이 망가진다는 것은 그 실천이 무너지는 것이었고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하는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과도한 집착처럼 보이지만 그 집착의 배경에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 욕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기도 했던 것이죠. 물론 그 세계가 옳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갓으로 신분을 구분하고 그 신분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달리 매기는 체계는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갓을 쓸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 좋은 갓을 마련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갓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갓이 상징했던 것은 질서이기도 했지만 불평등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외면한 채 갓의 역사를 낭만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역사의 절반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을 겁니다. 갓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양반의 갓 옆을 걸으며 그 갓을 들고 다닌 하인들. 좋은 갓을 만들었지만 자신은 그 갓을 쓸 수 없었던 잔인들. 갓을 갖추지 못해 공공장소에서 주눅들어야 했던 가난한 이들의 경험은
갓의 역사가 가진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신분 질서의 수혜자들이 갓에서 느꼈던 자부심만큼이나 그 질서의 피해자들이 갓을 통해 경험했던 소외와 박탈감도 갓의 역사 안에 함께 담겨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갓은 한복과 함께 전통 문화의 아이콘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전통 공연장에서, 각종 전통 의례에서, 그리고 현대예술과 패션의 영역에서 갓은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신분의 상징이라는 무거운 의미를 내려놓고 정교한 수공예 품이자 독특한 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재조명 안에서 갓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현재를 더 풍부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갓은 조선이라는 시대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열쇠입니다. 한 사회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무엇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를 들여다보는 가장 직접적인 창구 중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에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긴장이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박물관 유리 케이스 안에 조용히 놓인 갓 하나가 수백 년 전 조선 남성의 머리 위에서 신분과 명예와 체면과 두려움과 자존심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물건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조선이라는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갓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갓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지위와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들이 집착하는 물건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지키려는 상징들, 그것이 훼손될 때 분노하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형태는 달라졌지만 사람들이 상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욕구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갓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인간이 상징에 부여하는 의미와 그 상징을 지키려는 욕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는 조선 사람들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 양반이 아침마다 갓을 고쳤으며 하루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에서 우리와 그들은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이죠. 갓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태와 이름이 달라졌을 뿐 상징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는 인간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